매달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는 왜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요? 물건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서는 올라 있습니다. 누군가 내 지갑에 손을 댄 걸까요? 그렇습니다. 손을 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단 하나의 숫자가 장바구니를 흔들고 식탁을 바꾸고 수천만 명의 삶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달러를 직접 사는 것도 아닌데 환율이 오르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대문 수입상가를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상가 분위기가 묵직했습니다. 손님보다 상인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더 눈에 띄었죠.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상인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원가가 15%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손님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건이 갑자기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건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오는 데 드는 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비용은 고스란히 상인의 몫이 됩니다. 동대문 의류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입 원단 가격이 뛰었고 부자재 가격도 따라 올랐죠. 어떤 품목은 1년 사이에 20%, 많게는 3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물건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물건을 들여오는 비용 자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30년째 수입 주방용품을 팔아온 한 상인은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면 손님이 끊길 것 같고 안 올리면 남는 게 없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상인의 하소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고환율이라고 단 한마디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원가가 올랐다. 이익이 줄었다.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올리면 손님이 떠난다. 이 사이에서 상인은 매일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재무 완충 장치도 있고 환율 위험을 분산할 수단도 있죠. 그런데 자영업자나 중소상인은 다릅니다. 하루하루 현금 흐름이 사업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원가가 오르면 그 충격이 거의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이 단어는 언뜻 보면 금융시장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외환 딜러들의 이야기, 대기업 재무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환율은 상인의 계산기를 흔들고 소비자의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들며 결국 우리 밥상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무엇인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왜 우리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거워지는지를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다 올랐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과장이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말, 뉴스에서 매일 들으시죠? 그런데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드리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50원이 됐다면 같은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예전엔 12만 원으로 됐지만 지금은 14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물건 값은 달러 기준으로 그대로인데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해외 물건의 양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면을 맞은 지인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달러를 찾습니다. 달러가 그나마 제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올라가고 원화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전쟁, 금융불안,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차이.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달러를 줄여 합니다.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고환율은 바로 이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에 세계 경제의 불안 수준이 담겨 있고 각 나라 통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환율은 한 나라 경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지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환율이 흔들린다는 건 외부 충격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서운 건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바뀌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환율의 방향보다 속도와 폭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연결고리는 환율이 오르는 순간부터 이미 작동을 시작합니다. 한 중소수입업체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 20원 오를 때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물건 가격은 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결제할 때 환율이 뛰어 있으면 순식간에 손해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환율이라는 숫자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은 환율 위험을 분산할 금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완충 장치가 없죠. 결국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격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입하는 모든 것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 충격은 아주 빠르게, 아주 넓게 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다음 장에서 그 실제 충격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파고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채권시장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곳은 수입 물가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 물가는 곧바로 우리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식품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소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원화를 받지 않습니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체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20년 넘게 수산물을 수입해온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각국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계약 금액은 달러로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이 계약을 맺을 때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50원입니다. 제가 물건을 하나도 더 시킨 것도 아닌데 같은 물건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돈이 2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그대로였습니다. 달러로 표기된 금액은 변한 게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원화로 환산하는 순간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원가가 뛰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주방용품을 수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박스에 100달러입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50원이 되면 같은 박스 하나에 14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물건은 똑같습니다. 품질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원가가 2만 5천 원 올라버린 겁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오른 것과 정확히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수입 원단과 부자재 가격이 뛰고 식품 유통업체는 수입 수산물과 과일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그 달러가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남대문에서 30년째 수입 식기를 팔아온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고문을 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창고 채우는데 얼마 안 들었어요.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파는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님이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환율 상승, 그러면 수입 원가 상승입니다. 수입 원가가 오르면
유통비용이 압박을 받습니다. 유통비용이 압박을 받으면 판매 가격 인상 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결국 소비자에게 향합니다. 이 연결고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순간 이미 작동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더 빠르게, 더 깊게 파고듭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입업체가 원가 부담을 도매상에 넘기면 도매상은 소매상에 넘기고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넘깁니다. 이 전달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환율 충격은 오래 지속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충격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가가 올랐으면 가격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비용이 늘었으니 그만큼 판매 가격에 반영하면 된다. 경제학 교과서라면 그렇게 설명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시장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인은 가격을 올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동대문에서 20년 넘게 의류를 팔아온 상인을 만났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그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가가 15% 올랐다고 해보죠. 그럼 저도 15%를 올려야 남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옷값이 뛴 것 않습니까? 그러면 안 삽니다. 그냥 돌아섭니다. 요즘 세상에 딴 데 가면 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버팁니다. 일단은 버팁니다. 근데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인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입니다. 이것이 고환율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용 상승의 가격 전가 문제라고 부릅니다. 비용은 올랐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그 비용을 온전히 소비자 가격으로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로 갑니까? 상인이 떠왔습니다. 마진이 깎이고 이익이 줄고 결국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대기업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재무 완충 장치가 있고 환율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수단도 있습니다.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을 고정하거나 해지 전략으로 충격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자영업자나 중소상인에게 그런 수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루하루 들어오는 현금이 곧 사업의 생명줄입니다. 남대문에서 수입 자파를 파는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가게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보면 매출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남는 돈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원가가 올라서 그렇죠. 매출이 그대로인데 이익이 줄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겁니다. 저는 그 장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명확했습니다. 환율 충격은 소비자가 느끼기 전에 먼저 상인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상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 그 충격은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상인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뒤에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환율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전달될 뿐입니다. 소비자도 마냥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활비 전반이 올라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판매 가격까지 오르면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조금만 비싸져도 구매를 미루거나 더 싼 대체품을 찾습니다. 그러면 상인의 매출이 또 줄어들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고환율입니다. 단순히 달러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상인의 버티는 힘을 갉아먹고 소비자의 구매 여력을 줄이고 시장 전체의 활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이 가장 깊고 가장 아프게 파고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먹는 문제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옷은 잠시 안 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고장나도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세끼, 빠짐없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탁 물가는 다른 어떤 물가보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를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장을 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수입 염장고등어 앞에서 한 어르신이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을 거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으십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이 가격이면 2팩을 샀는데 지금은 한 팩도 선뜻 손이 안 가요. 수입산이니까 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수입산이니까 쌀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생각이 고환율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입 식재료를 선택해왔습니다. 수입 망고, 수입 고등어,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입산으로 손이 갔죠. 그런데 고환율이 계속되면 그 가성비 자체가 흔들립니다. 달러로 결제해서 들여오는 수입 식품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가가 뛰기 때문입니다. 수입 과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냉장 창고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망고 하나 들여오는 원가가 작년이랑 비교하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을 그만큼 올리면 안 팔립니다. 그러니 마진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버티다.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순서의 문제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원가가 오른 부담은 언젠가 반드시 가격에 반영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마진을 줄여 버티는 동안은 소비자 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는 시간이 끝나면 결국 가격은 오릅니다. 식탁 물가가 특별히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비싸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끼니, 매주 장보기, 매달 식비로 그 부담이 반복됩니다.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구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 물가의 상승은 가게에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깊이 파고드는 충격이 됩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들여다보던 중년 여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덜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환율의 현실입니다. 덜 사고, 더 고르고, 더 따져도 장바구니는 무거워집니다. 물건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서는 올라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충격이 가장 빠르게,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충격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환율의 충격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격들, 수입 원가 상승, 상인의 마진 압박, 식탁 물가 상승,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환율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충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번져나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시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품목은 환율이 오르면 거의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응합니다. 수입 신선식품이 대표적입니다. 회전이 빠르고 재고를 오래 쌓아둘 수 없고 수입 가격이 곧바로 판매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 다음 달이면 벌써 마트 과일 코너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제품은 다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장에서 가공하고 물류를 거쳐 유통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짧으면 2달, 길면 서너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환율이 오른 충격이 제조업 제품 가격에 나타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 됩니다. 유통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물가 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시작입니다. 지금 오른 환율이 제조업 쪽 상품 가격에 반영되려면 아직 몇 달은 더 걸립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충격이 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아직 중간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 끝이 아니라 중간이라는 것. 이 말의 무게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오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운송비가 오릅니다. 물건을 공장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연료비가 오르면 물류 비용 전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보관 비용까지 오릅니다. 결국 상품 가격 전체에 이 비용이 번집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원가가 오르고 생산 비용이 오르고 물류 비용이 오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뉴스 하나, 환율 상승 하나처럼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압박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이중 압박 혹은 삼중 압박이 되는 순간입니다.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중소유통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창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냉동 창고 유지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물건 들여오는 원가도 올랐고 배송하는 연료비도 올랐습니다. 사방에서 비용이 올라오는데 납품 단가는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상대로 단가 올려달라고 했다가는 거래 끊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올라오는 비용을 위로 올려 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래로 전가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그것이 폐업이 될 수도 있고 대규모 가격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차 효과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충격이 지금 당장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충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번지는 잉크처럼 환율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순간 이미 소비자가 피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나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이야기. 그렇다면 수출은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쯤 되면 반드시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니까요. 그러면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수출 담당 임원 출신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자리였는데 제가 환율 이야기를 꺼내자 그가 먼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좋아진다는 말.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접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원자재,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반도체 장비도 수입, 정밀 부품도 수입, 원자재도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로 버는 달러가 원화로 환산할 때 더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수입 비용도 같이 오릅니다. 한쪽에서 벌고 한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출로 이익이 늘어나는 동시에 생산 비용도 함께 오른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는 이익이 교과서처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이야기는 전체 경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것은 대형 수출 기업만이 아닙니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수입 소비재에 의존하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환율이 수출기업 호재라는 말은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한 대표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 수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같은 내수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는 국내에서 팔고 국내에서 삽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오르면 그냥 부담이 느는 겁니다. 수출 덕을 볼 구조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고환율의 수혜는 일부 산업,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의 부담은 경제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수입 물가 상승, 생활 물가 상승, 소비 여력 감소. 이 충격은 수출 기업이든 내수 기업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출이 조금 유리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 물가 고통을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와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는 발표가 나와도 식당 주인의 식재료 원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와 시민의 삶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상황에서 그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외국 고환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부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원가 상승, 생산 비용 압박, 내수 소비 위축, 생활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경제 전체로는 복합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의 무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보다 저소득 소비자가 더 크게 짊어집니다. 고환율이 수출에 좋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틀린 그 반쪽이 우리 일상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환율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오셨습니다. 수입 원가 상승, 상인의 딜레마, 식탁 물가, 시차 효과, 수출 신화의 허상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 충격이 왜 이렇게 깊이 우리 삶으로 파고드는가? 그 답은 달러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체력의 문제입니다. 경제부 기자 출신의 지인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환율 취재를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환율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시장의 불안, 국가의 구조, 시민의 삶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체온계 숫자가 높다는 건 몸 어딘가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숫자 자체를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떤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와 깊이 연결된 경제입니다.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고 글로벌 공급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식량 자급률도 높지 않으며 핵심 원자재 역시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함께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충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이 우리 삶으로 번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경제의 체력, 즉 외부 충격을 버텨내는 구조적 내성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 유가 충격이 줄어듭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 수입 식품 물가 충격이 완화됩니다.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특정 국가나 통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들이 쌓일 때 환율이 흔들려도 시민의 밥상까지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만났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수입 고등어 가격표를 들여다보다 손을 거두던 그 모습이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환율을 모르셔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지갑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소비가 줄고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환율은 결국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입업자의 원가이고 시장 상인의 한숨이고 소비자의 장바구니이며 식탁 위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나라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뉴스를 읽는 일이 아닙니다. 왜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는지, 왜 식탁이 예전 같지 않은지,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지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부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실의 경제를 똑바로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의 한숨, 소비자의 망설임, 유통업자의 걱정. 환율이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냥 다 올랐어요. 이 한마디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장바구니를 무겁게 하고 식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선택을 좁혀놓고 있었습니다. 환율은 멀리 있는 금융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내 지갑이 얇아진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원가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환율은 금융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장바구니의 무게다.